운하의 도시, 떠있는 도시로도 잘 알려진 베니스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구불구불한 운하, 인상적인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 아름다운 다리를 갖춘 베니스는 도시 전체가 198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베니스는 아드리아 해의 서코에 5세기에 건설된 118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은 약 170개의 운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는 약 430개의 인도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돌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광장인 산마르쿠 광장에는 비잔틴 모자이크 타일로 마감된 산마르쿠 대성당과 도시의 빨간 지붕 전망을 제공하는 종탑이 있습니다. 베니스는 바다 뻘 위에 말뚝을 박고 벽돌을 올린 뒤 그 위에 자갈과 석재를 올린 뒤 건물을 건축했으며 광장은 캄포라고 부르며 베니스엔 205개의 광장과 칼레라고 부르는 골목길이 3,000개로 만들어진 물 위의 도시입니다. 골목이 너무 많아 베니스의 집은 거리가 아닌 지역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어 우편 배달부라도 주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5세기) 베네치아 인도의 정복자들과 침략자들의 습격을 피해 토르체로, 예솔루, 말라모코의 모래섬으로 된 이곳을 피난처로 찾은 이래로 자연과 역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정착지는 점차 영구적이 되었고 육지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부들의 초기避난처는 나중에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베니스 도시 전체는 가장 작은 건물에도 조르지오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세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건축 도시입니다. 베니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와 곤돌라를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노젓는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에 고정되지 않은 조정용 노를 사용하여 스클링 방식으로 방향타 역할도 하는 곤델리에리라고 불리는 곤돌라 사공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베니스에는 약 350개의 곤돌라와 사공 자격이 있는 400명의 곤돌리에리가 있습니다. 곤돌라 사공의 직업은 제한된 수의 라이선스 약 400개를 발급하는 조합에 의해서 관리되며 자격시험 이후에 부여됩니다. 곤돌라 자격시험은 훈련기간 6개월에 걸쳐 400시간과 견습, 그리고 베네치아 역사와 랜드마크에 관한 지식 습득, 외국어 시험, 곤돌라를 다루는 기술 및 실무 등을 마스터한 후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베네치아의 운하의 좁은 공간에서 곤돌라를 자유롭게 운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곤돌라 사공은 파란색 또는 빨간색 줄무늬 상의, 빨간색 목도리, 챙이 넓은 밀짚 모자 및 어두운 바지를 입습니다. 곤돌라는 길이 11m, 폭 1.42m의 수제보드로 8종의 목재 280개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약 400kg입니다. 곤돌라는 스케리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베네치아 조선소에서 제작되며 모든 곤돌라를 만드는 데는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곤돌라의 가격은 약 4만 유로 정도에 해당합니다. 베니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곤돌라를 타고 싶어 하는데요. 곤돌라 투어의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클래식 곤돌라 투어는 30분에서 35분 동안 진행되며 낮에는 1인당 80유로, 저녁 가격은 100유로 이상입니다. 곤돌라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 중에 곤돌라 사공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2명이 타고 사공이 노래를 부르면 대략 320유로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산 마르코 대성당은 베니스의 상징적인 비잔틴 건축물입니다. 처음에는 총독의 개인 예배당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도시의 종교 및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황금 교회라고도 알려진 산 마르코 대성당은 황금 모자이크의 지배력으로 유명하며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몰래 빼들려 들어온 성 마르코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유해를 통에 담긴 돼지고기 밑에 숨겨 무슬림 경비대를 몰래 통과했습니다. 산 마르코 대성당에 들어서면 왼쪽 문 위에 있는 13세기 모자이크 전체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산 마르코 대성당에는 8,000제곱미터가 넘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미식 축구 경기장 1.5개 이상을 덮을 만큼 충분합니다. 모자이크는 8세기에 걸쳐 대부분 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잔틴 성당을 본떠 11세기부터 짓기 시작한 현재의 성당은 5개의 돔과 500개의 기둥이 있으며 대부분 6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훌륭한 아치와 대리석 장식, 중앙 출입구 주변의 로마네스크 조각, 전체 광장을 관장하는 4마리의 말이 서쪽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요. 4마리의 말은 베니스의 자부심과 힘의 강력함을 의미하고 날개에 달린 사자상은
성인 마르코의 상징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불에 타서 없어졌으나 결국 재건축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가 아끼는 특별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물건들은 콘스탄티노플이 약탈된 후에 탈취한 보물의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품목과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를 정복으로 인한 전쟁 전리품입니다. (1204년에) 만든 4마리의 청동말은 십자군 전쟁 때의 전리품 중 하나이며 성당 밖의 청동말은 모조품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광장이며 베네치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 역할을 하던 광장입니다. 베네치아 스코어에는 조수가 있어서 때때로 밀물대는 평소보다 수심이 높아져 도시의 일부 지역이 침수됩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도시의 가장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광장의 동쪽 끝은 산마르코 대성당, 그리고 인접한 총독의 궁전 앞에 9세기에 건설된 이 광장은 운하와 부두를 메운 후 12세기에 확장되었습니다. 총독의 궁전은 베네치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궁전으로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 시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궁전은 구 베네치아 공화국의 최고 권위자인 베네치아 총독의 거주지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1309년부터 1424년의 기간에 걸쳐 지어진 것입니다. 고딕 양식의 건물로 조형미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뛰어나며 산마르코 대성당의 면한 쪽에 문서의 문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정부의 포고문이나 법령 등을 붙였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로테의 성당은 두 개의 돔과 뒤쪽에 한 쌍의 그림 같은 종탑이 있는 거대한 팔각형 건물입니다. 110만 개의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쌓아올린 산타 마리아 델라 살로테는 1631년에 건축가 발데사레 롱하니가 설계해서 1681년에 완공했습니다. (1630년) 여름부터 역병의 물결이 베니스를 덮쳤고 1631년까지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4만 6천 명이 사망했고 스코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약 9만 4천 명이 베니스에서 사망했습니다. 대성당은 1630년에 시작되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죽인 끔찍한 전염병의 종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넓고 빛나는 내부는 6개의 측면 예배당이 열리는 중앙 돔의 큰 방과 메소판티티사의 귀중하고 존경받는 성모상이 있는 진정한 성소 역할을 하는 소위 작은 형의 원형 홀로 구성되었습니다. 라 페니체 극장은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역사적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연극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오페라 역사 전체에서 하나입니다. 특히 19세기에 라 페니체는 벨칸토 시대의 4대 작곡가인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베르디의 작품이 공연된 많은 유명한 오페라 초연 장소가 되었습니다. 라 페니체 극장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역사적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1792년 5월 16일에 개장된 11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베니스의 가장 중요한 극장이 잿더미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 페니체 극장은 베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극장이며 오늘날에도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공연이 열리는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1790년에서 1792년 사이에 건축된 이 건물은 1836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원래 디자인을 개조하여 복원되었습니다. 1996년 또 다른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2003년 12월 14일에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건축가 지안 안토니오 실바가 계획에 따라서 1792년에 건축된 이 건물의 외관은 1836년과 1996년에 오페라 하우스를 거의 완전히 파괴한 두 번의 화재에서 완전히 살아남은 유일한 요소입니다. 수상버스인 페리에서 내려 막 해변에 도착하면 레미지오 바르바로의 엄숙한 조각품이 놓여있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집니다. 해안을 따라가면 섬의 중심인 갈로피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은 레이스 가게에서 레이스 작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라노에는 약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화려한 레이스 섬으로도 불리는 부라노는 낚시가 주된 직업이었지만 오늘날은 소매업과 레스토랑 외에 관광업이 섬의 주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부라노는 무라노와 베니스에서 북동쪽으로 11km 떨어진 북부 베네치아 서코에 있는 섬으로 베니스에서 부라노까지 보트로 45분이 소요됩니다. 오늘날 부라노에는 약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베니스와 그 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수는 약 6만 명 정도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리 시장이 열리고 중심에서 2분 거리에 전형적인 베네치아 스코 해산물을 볼 수 있는 수산시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라노의 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색상들의 집은 고대 전설에 따르면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하러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먼 거리에서도 집을 볼 수 있도록 집을 칠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부라노의 가옥은 주로 사각형 모양이며 2,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낮은 층에는 주방, 식사 공간, 화장실이 있으며 주로 위층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섬은 무라노입니다. 베네치아 다음으로 큰 섬이며 현재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리 제품으로 유명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무라노 섬은 오랜 전통의 유리 제조로 유명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베트로 박물관을 경험하고 현지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유리 공예품을 만들려면 하로가 필요한데 화재 위험성 때문에 1291년 모든 베니스의 유리 제조업자는 전부 무라노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유리 제조 중심지로서의 무라노의 명성은 베네치아 공화국이 화재와 도시의 파괴를 두려워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베니스는 당시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 제조업자들에게 1291년 용광로를 무라노로 전부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동안 무라노는 유럽의 주요 유리 생산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섬은 샹들리에로 유명해졌으며 18세기 이후 쇠퇴하기는 했지만 유리 제조는 여전히 섬의 주요 산업입니다. 베니스의 이번 여행은 3박 4일 일정이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2박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이젠 계절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숙박 비용과 음식값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최고인 것 같고요. 가능하면 2박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곤돌라 요금은 너무 비싼 편이고요. 따라서 수상버스인 바포레토를 이용하셔서 도보 여행 중 피곤하시면 수상버스로 아름다운 베니스 운하를 즐기세요. 수상버스의 자유이용권 시간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용을 사용했습니다. 베니스 운하를 관광하시기에는 하루 이용권이면 충분합니다. 무라노 브라노 하루, 베니스 운하 하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틀 이용권입니다. 무라노와 브라노 관광은 수상버스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므로 하루는 잡으셔야 합니다. 베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라서 걸어서 여행하기엔 불편하진 않지만 골목길이 많아서 들어가면 목적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골목이든 반드시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니스 운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준비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하의 도시 베니스의 여행편이었고요. 다음에는 밀라노에서 찾아뵙겠습니다.